안녕하세요. 오늘은 정신증의 핵 제7장 슈레버와 레나 케이스를 살펴보겠습니다. 7장에서 우리는 두 개의 사례들이 지닌 특정 측면들을 상당히 상세하게 탐구할 것입니다. 첫 번째 사례는 프로이트의 슈레버 사례이고, 다른 하나는 마이클 아이건의 임상활동에서 가져온 사례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나는 마이클 아이건을 의미합니다. 나는 여성이 되기를 소망했던 정신증 환자인 슈레버와 이 시대의 여성 정신증 환자를 비교하는 것이 얼마의 유익한 평행들과 대비들을 제공할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프로이트의 슈레버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슈레버는 1842년에 태어났습니다. 그는 출생지인 라이프치히의 판사가 되었고 42세부터 그가 사망한 해인 69세까지 3번의 정신증적 붕괴를 겪었습니다. 두 번째 발병 기간 동안에 그는 회고록을 썼는데 거기에는 자신이 여성으로 변하는 것을 통해 세상을 구원해야 할 운명을 타고났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프로이트는 이 작업을 융과의 논쟁 작업의 일부로서 수행했습니다. 융은 그의 작업을 전개하면서 억압된 성적 갈등의 측면에서 보는 것만으로는 이해가 불가능한 정신증적 이미지와 신화 사이의 평행을 강조했습니다. 이에 반해 프로이트는 정상 형성에서 자아가 성욕을 구조화하는 특정한 방식들을 포함하는 준거 틀을 융에게 제공하려고 시도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둘의 만남은 잘 이루어지지 않았죠. 슈레버의 첫 번째 붕괴의 증상들은 건강염려증적인 신체적 감각들로서 그것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여성적 이미지로 조직화되었습니다. 이것들은 뇌가 말랑말랑해지고 신체가 분해되는 느낌이었고 빛과 소리에 대한 과민성을 포함했습니다. 결국 그런 감각들은 자신이 여성, 또 신의 장난감, 인간, 악마들, 그리고 최종적으로 인류의 상실된 행복을 회복해야 할 운명을 가진 구원자라는 느낌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해체되는 느낌과 과도한 민감성에서 시작된 것은 퇴화되고 자신이 거룩한 창녀로 변했으며 신과 인간 모두를 완성시키는 영적인 관능성에서 결정을 이루었습니다. 프로이트는 이것의 특징을 그가 1차적 외상이라고 불렀던 범람이라고 보았습니다. 프로이트는 그가 연구 초기에 생각했던 정신신경학적 이미지를 사용하여 대뇌 피질의 금지가 해제될 때 발생하는 자극 흐름을 서술했으며 그것을 일종의 자극에 의한 강간이라고 묘사했습니다. 슈레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책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마이클 아이건이 작업했던 레나의 케이스를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레나는 8자매 중에 막내로서 유일하게 아버지에게 성적인 학대를 당하지 않은 딸이었습니다. 레나의 아동기는 그녀 아버지의 행각에 대한 모호한 이야기로 가득했습니다. 그러나 막상 그녀의 아버지가 법정에 불려가고 이어서 수감된 것은 그녀의 사춘기 초기였습니다. 그녀는 아버지가 자신을 가장 사랑했기에 자신에게 가장 적게 해를 입혔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어쨌든 그녀를 그 자신으로부터 보호했고 그녀에게 일종의 특권을 허용했습니다. 그러나 치료가 전개되면서 그녀는 자신이 기이하고 이상한 사람이고 단순히 더 소중한 존재가 아니라는 비밀스러운 느낌을 털어놓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예외였다는 것에 죄책감을 느꼈지만
또한 그녀에게 무언가가 잘못되었다는 막연한 느낌에 의해 시달렸습니다. 그런 이유로 아버지가 자신을 너그럽게 도와주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레나가 성적인 학대에서 제외된 것은 그녀로 하여금 자신이 언니들보다 더 낫다는 느낌과 동시에 더 못하다는 느낌을 갖게 했습니다. 어머니는 레나에게 그녀가 너무 어렸기 때문에 아버지가 건드리지 않은 것이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레나는 자신이 어머니의 애완동물이라고 느끼면서 자랐습니다. 동시에 그녀는 커다란 집안에서 잊혀진 존재라고 느꼈습니다. 레나의 첫 번째 붕괴는 그녀가 다니는 교회의 후원을 받는 만남 집단에 참여한 후에 일어났습니다. 그 집단에 참여한 사람들은 서로를 맹렬하게 공격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레나는 남편을 죽이고 싶은 충동이 홍수처럼 밀려왔고 그 충동을 행동으로 옮길까 봐 두려워졌습니다. 레나가 다니는 교회 목사는 그녀에게 하느님이 그녀를 돕도록 허용하라고 말했고 내면에서 쓰레기처럼 느껴도 괜찮으며 신은 그녀의 모든 감정들과 함께 그녀를 사랑하신다고 말했습니다. 남편을 살해하는 그녀의 생각들은 그녀의 질식할 것 같은 느낌과 함께 공간과 힘에 대한 욕구에 대한 반응이었을 수 있습니다. 레나는 5살이 되기 전에 처음으로 비현실적인 느낌을 경험했습니다. 그녀가 기억할 수 있었던 최초의 아동기 꿈은 검푸른 배경에서 혼돈스러운 검은 선들을 가진 윙윙거리는 소리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어머니와 아버지 사이에서 힘든 아동기를 보내면서도 그것을 견디는 데 필요한 자원들을 갖지 못했습니다. 지금 그녀의 살인적인 감정들은 비현실감과 나란히 존재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레나는 심리치료를 통해서 그녀의 내적 삶이 다른 주체를 통과하도록 허용할 수 있었습니다. 그녀의 생각들과 느낌들은 더 좋든 나쁘든 나의 것들과 혼합되었습니다. 여기서 레나의 인격과 또 이제 요소들과 치료자인 마이클 아이건의 그 요소가 함께 이제 혼합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 환자인 레나와 치료자인 마이클 아이건 사이에는 틈새가 생겨났습니다. 또 그 틈새는 그녀가 종종 비열한 것으로 경험한 거리가 여전히 또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경우 친밀감도 가능했기 때문에 그 거리감은 아프게 느껴졌습니다. 이제 치료자와 환자가 거리감을 느끼면서도 또 그 거리감이 또 아픔으로 다가온다는 거죠. 시간이 지나면서 거리감과 친밀감이 얼마나 깊이 얽혀 있는지에 대한 더 힘들지만 정신적으로 더 세련된 인식이 자라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에게 있어서 우주적인 실제와 일상적인 실제는 전보다 더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열절공포는 그녀의 적극적인 측면을 둘러싸고 조직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녀는 사랑하는 사람들을 끔찍스럽게 상처 입히는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적극적인 살해 충동들은 돌이킬 수 없이 상실되고 영혼이 무너져 내리고 압도적으로 다가오는 무력감으로 빠르게 전환되었습니다. 격분은 무가치감과 신체적인 혐오 사이를 오갔습니다. 자신이 해로운 존재라는 그녀의 느낌은 일반적으로 남근적인 이미지와 여성성과 관련된 열등감과 관련되어 있었습니다. 힘의 원천으로서의 자궁은 그녀의 어머니 이미지에서 반영되었습니다. 얼마 동안 레나는 흥분 안에 있는 특정한 생각 없음을 성취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생각 없는 흥분 안에서 그녀는 정신적 갈등들을 버릴 수 있었고 온전하다고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녀가 관심을 가졌던 흥분은 남근적 빛의 이미지들과 자궁 같은 어둠의 이미지들 사이에서 이리저리 방향을 바꾸었습니다.
그녀는 남궁과 빛에 의해 난타당하고 맹목적이 되어서 생각 없음 상태로 들어갔습니다. 그녀는 배와 자궁을 통해서 끈적거리고 점착성 있는 형태 없음으로 용해되었습니다. 그 둘 사이에서 그녀의 흥분은 최적으로 관리되고 즐길 수 있었지만 그녀는 둘 모두의 끌어당김에 매료되었습니다. 결국 그녀의 흥분 자체가 긴장을 유지하도록 그녀를 강요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녀가 빛 또는 어둠의 힘에 완전하게 굴복한다면 그녀는 흥분 너머에 생각 없으므로 그녀가 다시는 돌아올 수 없을까 봐 두려워하는 제로 지점으로 붕괴될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특별히 흥미로운 한 가지는 데미테르와 페르세포네의 시나리오를 그녀가 변형시킨 것이었습니다. 발달적 피로에 사로잡힌 아이로서의 어머니인 레나는 남근적 빛을 향해 가는 그녀의 움직임을 통해서 분리 과정을 시작했습니다. 고전적 신화에서는 딸인 페르세포네가 어둠을 향한 여정을 통해 분리 과정을 시작했죠. 어머니인 데메테르는 자신의 딸의 새로운 지하세계의 삶을 통해서 우울증으로 뛰어든 반면에 나의 환자, 즉 레나는 새로운 모험의 느낌을 통해서 우울증을 초월하려고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내가 받은 인상은 레나가 빛을 향해 도망쳤고 빛을 과잉 사용했으며 자궁 여행 안에 더 완전히 침잠하는 데 실패했다는 것입니다. 레나와의 작업에서 내가 행한 개입들의 근저에 놓여 있는 기본적 원리는 그 순간 구별하고 동시에 연합하는 구조 안에서 무엇이 발생하고 있는지를 느껴보는 것이었습니다. 나의 가정은 연합과 구별에 대한 느낌이 이런저런 형태로 모든 정신활동에 스며들어 있고 어떤 정신적 산물도 그것의 측면에서 위치가 정해질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다른 한편으로 나의 개입들은 다양한 이미지의 소용돌이에 내재된 구별들을 강조했습니다. 레나의 사례에서 그녀의 문제는 얼굴, 자궁, 극의 구별됨, 하지만 상호 교환될 수 있음과 결합되어 있습니다. 그녀는 두 종류의 실패한 담아주는 그릇들 사이에 사로잡혀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녀는 안전감의 원천으로서 자궁을 필요로 했지만 그 안에서 결코 안전함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질식시키는 무덤이었고 융합에 대한 공포들로 채워져 있었습니다. 레나는 자극을 얻기 위해 얼굴을 필요로 했지만 얼굴에 필요한 빛은 견딜 수 없었습니다. 레나의 과제는 강한 긴장들, 모호성들을 견디고 다차원성에 내재된 어조와 관점의 변동들을 견딜 수 있는 얼굴 자궁 관계의 창조에 참여하는 것이었습니다. 수고했습니다.